경제전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년도 예산도 지금 이 부분에 집중이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저출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네, 2분기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내로 0.7도 심각한데 0.6명대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이제 뭐 낮은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짚어주시죠. 예. 일단 이 합계 출산율의 개념을 정의할 때요. 여성을 기준으로 15세에서 49세까지 이를 가임 기간이라고 보죠. 예. 그럼 여성 가임 기간 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 그게 몇 명이냐. 근데 남자는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가임 기간에 여성이 낳을 수 있는 이 아이의 수는 부부가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인 거예요. 이게 한 명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2018년부터. 2017년까지는 5년 전부터. 1명이 넘었었어요. 네. 근데 2018년부터는 1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2명, 2명이 한 명을 못 낳는. 결과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국면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값이 2022년 기준으로는 0.7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는데 이 값이 또 23년 2분기 기준으로 0.7명으로 또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하반기 동안에 예. 예를 들어서 0.7명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23년 합계 출산율 평균치는 0.7조차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출생아 수가 줄고 있고 그럼 이것은 고로 인구 감소로 연결되고 고령화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이 통계가 또 발표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 그 캘리포니아 대학교 법대 명예교수인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낮은 출산율 들어본 적 없고 대한민국 망했네요. 이런 얘기 한 적 그 짤이 돌기도 했었는데 네. 인구 감소란 게 이제 경제 성장률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잘 짚어봐야 될 텐데요. 네. 인구가 줄게 되면 연쇄적으로 인력도 줄게 될 것이고 네. 소비도 뭐 줄게 되는데 경제에 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까 네. 이 부분을 잘 짚어봐야겠습니다. 인구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구 감소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3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게 부족합니다. 그래요?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이 출산율이 제일 낮고요. 예. 세계적으로도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서 인구 감소로 이어졌을 때 예.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떤 변화가 야기될까 이걸 좀 짚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짚고 싶은 것이 인구 보너스 시대에서 인구 오너스 시대로의 전환이다. 이게 뭐냐면 한 명의 인구가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 먹는다고 해봐요. 근데 아이스크림 더 많이 사 먹지 않아도 5천만 명이 5천만 개를 사 먹다가 하나씩 사 먹으면 그럼 인구가 줄면 4,500만 명이 4,500만 개 사 먹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지출이 주는 겁니다. 소비 지출을 더 늘린다 하더라도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 규모 면에서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구 오너스 시대라는 거예요.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뿐 아니라 두 번째는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한다. 그럼 노동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생산 인구가 상대적으로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국가 경쟁력이 좀 실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에 의존해서 생산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담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고령화가 빨리 진전되죠. 분모에 해당되는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분자에 해당하는 고령자는 많아지잖아요. 고령화가 더 빨리 전개됩니다. 역피라미드형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역피라미드형이 더 급격하게 진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부양 부담이 가중되겠죠. 2명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다가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굉장히 그 부양 부담이 가중되고요. 국민연금의 고갈이라든가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인구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인구 감소 자체는 우리나라의 그 역동성을 해치고 잠재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굉장히 많은 이 함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구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으면 바로 체감을 하는 것처럼. 네. 근데 이제 먹을 게 많은 사람들은 뭐 배고픈 사람 많다 하더라도 내한테는 이제 먹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네. 이 거시지표 자체가 내 생활에
체감을 준다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잘 안 그렇- 느껴지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지금 말씀하신 저출산 문제가 진짜 이거 문제 장난 아니네? 네. 라고 느껴지는 게 멀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게 상태가. 더 위험한 게 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장대비가 내려요. 그럼 네. 안 나가든가 우산을 들고 나간단 말이죠. 네. 보슬비가 내리면 그냥 맞자 하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보슬비를 계속 하루 종일 내내 맞으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오히려 위협적인 일이 앞에 등장하면 예를 들어 중국발 경제 위기 사태라든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라든가 이런 어떤 큰 위기급이 뭐가 앞에 등장하면 우리가 뭔가 그 위기를 피해 나가기 위해 대응을 하는데 이렇게 보슬비처럼 천천히 찾아오는 위기 국면이니까 대응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장 아쉬운 게 이게 저출산 현상이 어쩌면 문화로 정립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현상인 거죠. 우리끼리 편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문화 같은 거.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아니면 삶보다 힘들어지니까 아이를 이런 낳지 것들. 않는 삶이 더 유리하다라고 인식하는 음. 이 소위 가임 여성들이 혹은 맞아요. 우리 젊은 세대가 예. 저를 포함한 이 세대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위기 의식을 느끼고 정부 입장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또 강구할 것이고 네. 또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나온 것을 보면은 내년 예산에서 대출 요건을 좀 완화했고요. 네. 또 육아휴직 기간 지원 기간을 좀 늘린다든가 1년에서 1년 8개월 정도로 보통 네. 늘린다든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은 어떤지 좀 짚어주시고 네.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앞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여러 다양한 대책들 정말 저출산 현상을 야기하는 그 이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접근해야 될 대응 전략도 너무나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게 아니군요. 예, 하다못해 뭐 유치원을 더 많이 증설한다든가 왜 초등학생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부모님들이 더 커버를 해야 된다든가 자체적으로 왜 자녀를 학교에 보냈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논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출생 대책에 해당하는 이런 자원을 투입해서 대응해야 될 대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출산이라는 게 아이 낳지 않는 삶이 아이 낳는 삶보다 유리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저변에 깔린 그 문화로 고착화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방식이든 이런 문화를 바꾸는 이제 저출산으로서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문화 자체 그런 의식 자체를 바꾸는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낫지 않을까? 왜 낫지 않는 걸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출시했던 상품이죠. 정책 금융 상품인데요. 특례 보금자리론, 요거에 이제 금리를 좀 올리기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좀 꼽혔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좀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의도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정말 안타깝게도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이 숙제 예. 앞에 말씀드렸던 출산율은 최저인데 음. 주담대의 증가 속도는 최대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안 좋은 거는 최저고 좋아야 될 것은 또 최대, 나빠야 될 것은 또 최대. 최대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국면인데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지난 23년 1분기와 2분기를 비교했을 때 네. 주택담보대출 규모만 14조 원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증가할 때는 그만큼 부동산 매매 거래로 활용된다는 것이고 그만큼 매매 가격이 반등하는 현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현상은 그만큼 매매 거래가 늘어나는 것이고 예.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는 현상을 보여주는데 이 주담대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 그 무엇보다도 천천히 늘어나느냐 빠르게 늘어나는 그 속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 주담대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특례 보금자리론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왜냐하면 특례 보금자리론은 DSR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출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담대를 급격하게 늘리는 요소였고 최근 가계부채 규모가 너무 과다하다.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여러 정책 당국자들의 입장들이 표명됐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론의 어떤 대출 금리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예. 뭔가 이 속도를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게 사실상 뭐 시장의 부양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7월 말 기준에 유효 신청 금액이 31조를 돌파하면서 공급 목표였던 이 40조 원에 거의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네, 9월이면 고갈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해 보이네요. 네, 일단은 공급 목표가 40조 원이었어요. 그 중에서 31조가 7월 말 기준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 말이죠. 예. 지금 한 35조, 6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추산을 진짜 해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럼 이제 40조 목표했던 금액이 거의 다 소진될 텐데 그게 9월이면 고갈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뭔가 대응을 하렸던 정책 수단으로서 마련했던 카드가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올려서 어쨌든 그 정책 목표를 수행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특례 보금자리론 31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그중에 58.6%가 다 신규 주택 구입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보면 대환대출, 그러니까 빚 갚기 위한 빚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빚을 고금리로 빚을 졌다면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대환대출로 사용했다. 또 한 가지는 임차 보증금을 반환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는데 특히 약 60%가량이 신규 주택 구입에 쓰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의 규모가 커지는 현상은 그만큼 매매 거래가 반등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매매 가격 기준으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8월 초, 7월 말 그리고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는 8월 21일 주 이때부터 0을 통과해서 반등했거든요. 이제 상승세로 전환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여기서도 보여주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에 이제 건설 경기가 좀 위축이 더 되면서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죠. 인허가 착공 물량이 올해 7월까지 급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 3년 뒤에 부동산이 공급되는 것이 부족할 수 있다. 이게 네. 심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부동산 경기가 최근에 위축되다 보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2020년, 21년에 주택 경기가 호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건설사들이 이 주택 경기의 호황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호황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건설에 많이 집중했죠. 엄청나게 많은 공급을 했습니다. 착공을 이행했습니다. 근데 2022년에는 집값이 떨어지죠. 오히려 과도한 공급량이었던 거야. 그때부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미분양 주택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정점이 7만 5천 호까지 쌓였다가 오늘 새벽 6시에 발표됐죠. 6만 3천 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또 해소되는 국면이 또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또 매수세가 반등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22년, 23년 동안 주택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설사들이 건설 공급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건설 공급으로부터 착공으로부터 대략 2년 후면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는데 입주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앞으로 공급량이 또 부족해서 공급 대란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과잉 그럼 또 공급이 아니라 과소 공급. 집값 오를 수 있는 집값이 또 거잖아요.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20년, 21년의 호황이 22년, 23년에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그때 오히려 공급량을 조절하는 게 맞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착공으로부터 인허가로부터 실제 분양으로까지 한 2, 3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인허가 받고 실제 분양까지 2, 3년 걸리니까 이게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게 자꾸 엇박자 나는 공급 계획 때문에 가격이 계속 출렁이는 플럭추에이션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현 상황을 주택 공급 위축의 초기 비상 상황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도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집값 오를 거에 대비해서 공급 의지를 그러니까 대응하는데 공급 의지를 밝혔는데 어떤 신호를 좀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예, 뭐든지 빠르면 안 되고 뭐든지 너무 급격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 건수가 지금 6만 5천 호라는 위험 구간, 그 구간을 밑돌기 시작했어요. 6만 3천 호. 이 6만 3천 호 밑에, 6만 5천 호 밑에서 계속
미분양 주택 건수를 조절하기 위한 그런 대응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분양 주택이 조절되어야만 건설사들이 적절하게 또 공급을 하려고 그렇죠. 준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도 함께 해야 될 것이고 공급이 이렇게 급격히 부족해지면 예. 1, 2년 후에 정말 비상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입주하고 싶고 분양받고 싶은데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폭등하는 더군다나 또 올릴 수 올라갈 수 인플레이션 있는 때문에 거군요. 그죠? 그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더 공급 부족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천천히 올라가거나 천천히 떨어지도록 그러니까 연착륙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지 과도한 뭐 급상승, 과도한 급락 이런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가동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경제일기 김광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